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이번 해설에서는요, 우리가 흔히 연구에서 말하는 취약성이라는 단어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정말이지 절대 빠질 수 없는 윤리적 보호 조치, 그 핵심을 오늘 싹 다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아주 흔한 오해 하나를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여러분, 취약한 연구 대상자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뭔가 좀 특별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능력이 좀 약한 사람을 떠올리시진 않나요? 사실 우리도 모르게 취약성을 개인의 결함이나 본질적인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진짜 그럴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생각의 틀, 지금부터 완전히 깨부숴 보겠습니다. 취약성은요, 지능에 부족하다거나 하는 개인의 결함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추가적인 보호가 꼭 필요한 특정한 상황, 그리고 관계의 역학을 뜻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환자는 판단력이 흐려서가 아니라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그 절박한 상황 때문에, 학생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성적을 주는 교수님과의 권력관계 때문에 훨씬 더 세심한 보호가 필요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연구를 심사하는 기관, 생명윤리위원회, 흔히 우리가 IRB라고 부르죠. 이 IRB가 취약성을 판단할 때 던지는 단 하나의 결정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그 어떤 압박이나 불이익에 대한 쫄림 없이 아주 자유롭게 아니요, 저 안 할래요 라고 거절할 수 있는가 이겁니다. 권력의 차이나 의존도 혹은 나한테 찍힐 낙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절하기 힘들다면 바로 딱 그 지점에서 취약성이 생겨나는 거죠. 그럼 대표적인 경우들을 한번 쭉 볼까요? 학생, 아동, 환자나 질병 경험이 있는 분들, 외국인이나 이주민, 또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요. 잠재적으로 사회적 낙인에 직면할 수 있는 개인이나 기관, 고용주, 의사에게 의존하는 사람들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취약한 게 아니라 연구의 맥락이나 상황에 따라 사실상 우리 중 그 누구라도 아주 쉽게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엄청난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사례, 학생 대상 연구입니다. 학계에서 정말 흔하게 볼 수 있죠. 교수님이 직접 자기 수업 듣는 학생들을 연구에 참여시키는 그 상황을 한번 파헤쳐 볼게요. 여기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권력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연구를 진행하는 교수님 입장에서는 에이, 내 설문조사는 완전히 자발적인 거지 라고 굳게 믿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학생 입장은 어떨까요? 속으로 헉, 이거 안 한다고 하면 내 학점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교수님이 나 찍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겉으로 말은 못해도 엄청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이지 않는 압박을 없애려면 연구자들은 훨씬 더 철저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먼저 연구 참여 여부가 학생의 성적이나 평가, 나중에 추천서 써주는 거랑은 완전히 분리되어야 해요. 그리고 만약에 연구 참여가 수업 점수나 학점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그럼 무조건 그 연구에 참여하는 것과 똑같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대체 활동을 옵션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학생들이 점수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사실생의 강요를 받는 일이 없어지니까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인이나 이주민 대상 연구에서 나타나는 상황적 취약성이에요. 타국에 살고 있는 이주민이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겉으로는 네 할게요 라고 할지 몰라요. 하지만 속으로는 어떨까요? 내 답변이 정부기관에 넘어가면 어떠지? 나 비자 연장 안 되거나 쫓겨나는 거 아니야? 이런 현실적이고 뼈저린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언어나 문화 차이를 넘어서서 자신의 체류 자격이 흔들릴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이게 자발성을 엄청나게 깎아먹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제대로 보호하려면 그냥 한국어로 된 설명서 한 장 달랑 쥐어주고 끝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확하게 번역해주고 통역도 지원해드려야 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연구 거절하셔도 여러분의 일상, 학교, 직장, 그리고 특히 그 체류 자격에는 맹세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거듭해서 안심시켜 드려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빈곤, 질병, 정신건강, 성적 지향이나 범죄 피해 경험 등 사회적 낙인이 찍힐 위험이 다분한 주제를 다룰 게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에이, 연구 자료에서 이름만 지우면 안전하잖아.
하시거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직장 내 차별에 대한 소규모 그룹 인터뷰를 했다고 쳐볼까요? 나중에 논문에 실린 그 사람만의 독특한 말투나 아주 구체적인 에피소드 하나만 보고도 고용주나 같은 회사 사람들은 이거 김대리 이야기 아니야? 하고 단번에 알아챌 수 있어요. 이건 그냥 정보 유출을 넘어서서 그 참여자가 현실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심각한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엄청나게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분들은 애초에 사람을 모집할 때부터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진짜 조심하셔야 해요. 논문에 직접적인 인용구를 쓰거나 맥락을 설명할 때도 단서가 될 만한 건 귀신같이 찾아내서 아주 꼼꼼하게 가명 처리를 해야 하고요. 또 하나, 이런 아픈 기억을 떠올리다가 참여자분이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어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곧바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연결해주는 식의 아주 실질적인 심리 지원 대책까지 사전에 싹 다 세팅해 두셔야 합니다. 자, 이제 슬슬 내용을 하나로 모아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본 이런 취약한 상황들을 다룰 때 IRB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심의를 진행할까요? 보시는 것처럼 IRB의 체크포인트는 아주 명확합니다. 모집 과정이 공정한지, 혹시 부당한 압박은 없는지 먼저 보고요. 그리고 아까 계속 강조했던 거 있죠? 아무런 페널티 없이 진짜 자유롭게 거절할 수 있는지, 낙인 찍힐 위험은 확실히 줄였는지, 만약 참여자가 힘들어하면 당장 도와줄 수 있는지를 매의 눈으로 확인합니다. 단순히 정보 보호를 넘어서서 이 복잡하게 얽힌 관계와 권력을 꼼꼼히 따지는 거죠. 이건 연구를 귀찮게 막으려는 게 절대 아니고요. 연구자가 이런 불균형한 역학을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훨씬 더 책임감 있는 연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려는 겁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 한 문장만큼은 마음속에 꼭 아주 꽉 새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약한 연구 대상자는요, 절대 그 개인이 모자라거나 나약해서 붙이는 딱지가 아닙니다. 취약성은 약함의 이름이 아니라 연구자가 더 조심해야 할 관계와 상황의 이름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명확한 진실을 기억하는 것,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윤리적 연구의 첫걸음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본 이 상황과 권력의 역학, 여러분의 일상이나 다음 연구에서는 어떻게 적용해 보시겠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번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